전산세무 2급 2019년 제1차 82회 필기 기출문제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험 후에는 본인이 작성한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이 꼭 필요합니다. 1번 다음은 당좌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현금은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으로서 우편한 증서,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공사채 만기이자표 등이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란 요구불 예금, 즉 당좌예금과 보통예금, 그리고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1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당좌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결산일이 2018년 12월 31일인 기업이 2018년 9월 30일에 취득한 금융상품으로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9년 3월 30일이 만기일인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9월 30일에 취득했는데 3월 31일 만기입니다. 그러면 10월 30일,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입니다. 특허권 무형자산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이건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이 맞지만 내부적으로 창출된 것은 무형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비 역시 무형자산입니다. 영업권은 타회사 인수 및 합병 시 자본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을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회사를 매각하게 되면 얼마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 하고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1,000원이고 부채가 200원이고 자본이 800원의 회사를 900원의 현금으로 인수했을 때 자본보다 100원이 초과됐죠. 그것이 바로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 1,000원, 대변에 부채 200원, 현금이 900원 되고 자본을 초과한 100원이 바로 영업권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영업권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말 재고자산이 제품이 있는데 장부 재고가 1,000원이고 실제 재고가 900원이고 시가가 850원이다. 이랬을 때 장부보다 실제가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금액을 우리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고 실제 재고보다 시가가 하락이 되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면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 발생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번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닙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 원가에 가산을 시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수익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그러니까 재화를 판매하거나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또는 뭐 건물이나 땅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맞습니다.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수 가능성이 낮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수익으로 인식하지를 않습니다.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습니다.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분류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으로 구별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처분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식과 채권을 말합니다. 매도 가능증권은 1년 이후에 처분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시장성을 상실한 시장성 없는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상환기간이 정해진 채권, 즉 국채나 공채나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주식은 지분증권이고 채권은 채무증권인데 이 만기 보유증권은 채권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 손실과 이익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1번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주식과 채권 맞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단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손익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맞습니다. 매도 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과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맞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매도 가능증권이 아니고 만기 보유증권입니다. 만기 보유증권이란 상환기간이 정해진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6번 다음은 변동비에 관한
설명 및 도표이다. 잘못된 것은 이 변동비에 대한 도표가 나왔네요. 조업도가 증가할 때 총원가도 같이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행태, 조업도에 따른 분류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조업도라는 것은 생산량 또는 작업시간을 말합니다. 고정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고정비 총 비용은 불변하고 고정비 단가는 감소합니다.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변동비 총 비용은 증가하지만 변동비 단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1번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를 말한다. 변동비 맞습니다.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변동비는 단가는 불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변. 3번 변동비의 총 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총 원가가 증가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4번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단위당 원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써있죠? 2번이 맞고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은 고정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고정비는 총 비용이 불변되고 단가는 감소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 여기 조업도가 증가할 때 원가도 일정하다. 이게 고정비입니다. 조업도가 증가했는데 총 비용은 일정하다. 이거는 고정비이고, 그리고 이 준고정비는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갔죠. 이거는 준고정비가 됩니다. 그리고 변동비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 원가도 이렇게 정비돼야죠. 이게 바로 변동비입니다. 위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준변동비는 기본 요금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가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준변동비가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제품 재고액,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재고액. 매출원가 내는 공식은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입니다. 기초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제품 재고액. 여기는 기말제공품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답은 40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생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제조 지시서를 통하여 개별 제품별로 제조를 지시한다. 맞습니다. 작업 원가표를 통하여 개별 제품별로 제조 원가를 집계된다. 맞습니다. 제조 원가는 각 공정별로 집계된다. 이것은 공정별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평균법에 의한 종합 원가 계산 제도에서 다음의 자료를 통해 제품 원가를 계산하시오. 재료비는 완성도 50% 시점에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물량 흐름을 보면 기초가 100개고 완성도가 50%이고 그 다음에 착수는 500개가 됐고 그리고 완성은 400개이고 기말은 200개인데 완성도가 60%입니다. 그러면 재료가 완성도 50% 시점에 투입이 되면 60%가 완성됐으니까 재료는 모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여기 재료비가 완성도 50% 시점에 된다고 했기 때문에 기말 완성도가 60%이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제조 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몇 개냐면 400개 있죠. 여기 400개와 200개. 근데 완성도가 100%니까 400개 플러스 200개에서 600개가 되고, 가공비는 400개 더하기 200개 곱하기 0.6 해서 520개가 됩니다.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는 600개이고 가공비는 520개입니다. 문제는 제품 원가를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다 단가를 구해야 되죠. 우선 재료비 단가는 얼마냐 하면 여기 8만원 플러스 10만원 해서 18만원이 되고, 환산량 600개를 나눠줘서 재료비 단가는 300원이 되고,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여기 10만원 플러스 16만원 해서 26만원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 520개 해서 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모두 300원과 500원 더해서 800원이 단가입니다. 그러면 완성이 400개가 됐으니까 제품 원가는 완성품 수량 400개 곱하기 단가 800원 해서 32만원이 제품 원가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공손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공손품이란 불합격품, 실패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손품은 불합격품으로 정상 공손은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1번. 공손품은 폐기되거나 정규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품질 표준 미달의 불합격 생산물을 말한다. 맞습니다. 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작업 조건 하에서도 발생되는 공손을 말한다. 맞습니다. 비정상 공손은 제조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말한다. 맞습니다. 비정상 공손의 허용 한도는 품질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검사 합격한 합격품의 입정 비율을 정한다. 비정상 공손이 아니고 정상 공손의 허용 한도입니다. 정상 공손의 허용 한도는 품질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합격품의 일정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닌 것은 간이과세자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물어봤습니다. 음식점업. 이 음식점업은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업은 간이과세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매업도 간이과세자 업종이 안 됩니다. 부동산 매매업도 간이과세자 업종이 아닙니다. 음식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간이과세 업종에 해당한다.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이고 그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항목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물어봤습니다.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불공 매입세 항목으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월 5일 임차료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에서 1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과세 매입으로 처리해서 차변의 임차료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불공 매입 처리에서 임차료라는 비용에 포함을 시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을 시켜줍니다. 1번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아래 설명한 대로 불공 매입 처리에서 임차료에 포함을 시켜서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이 손해배상금은 기업의 원칙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지만 소득세법상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비용 불산입 항목에 해당됩니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 역시 손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선급비용은 그만큼 비용을 차감을 시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은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류과세가 있는데 분류과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각각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과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과 복권 당첨소득, 이렇게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확정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은 안하고 퇴직소득도 안하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금액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1번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안한다 그랬죠? 확정신고 안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확정신고 안합니다. 근로소득과 보통예금 이자 150만원 이것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안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때문에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부가세 면세제와는 면세 포기 절차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판매하게 되면 직수출로서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가 되고 국내 판매의 경우는 수출업체에 판매하면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고 영세 매출을 처리하면서 세율은 0%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과세 매출을 처리하고 10%의 부가세를 적용합니다. 영세 매출, 과세 매출 둘 다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1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 국내 판매 두 가지 있죠? 영세 매출, 과세 매출. 수출업자한테 판매하면 국내 거래일지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불공 매입사항입니다. 면세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과 면세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아닙니다. 면세 포기 절차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는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세금 계산서 발급 제품 1억이 있습니다. 1억.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에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는 건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100만원 불포함됐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시가 100만원,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100만원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억에다가 100만원 더해서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물품으로, 제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로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1억이 있는데 여기 이자는 포함됐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포함이 안 되고, 제품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 100만원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억과 100만원 더해서 1억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전산세무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 정상 컴퓨터 회계학원에서는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카드 취업 훈련으로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과정, ITQ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취득과정, 전산세무 실무과정, 전산세무 1급 과정입니다. 근로자 카드 직능 훈련은 ITQ 한글과 엑셀, 컴알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입니다. 평일반은 월수금과 화목반이 있으며 오후 7시 20분부터 10시 20분까지입니다. 주말반은 토요일반과 일요일반으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전산세무 1급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